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중국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400kg 들어가는데 이 히토류 정제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세계 최강 미군이 적국한테 무기 재료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굴욕적인 구조를 단번에 뒤집을 승부수를 던졌어요. 연준 의장 자리에 특정 인물을 앉히고 북극의 얼음 땅을 손에 넣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건 지난 1월 30일인데요. 발표 직후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거의 10% 폭락했고 은은 무려 30% 넘게 떨어졌어요. 비트코인도 8만 달러 밑으로 꺼지면서 9달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매파 성향의 인물이 연준을 맡게 됐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명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금리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거든요.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예요.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담당했는데요. 30대 초반에 벌써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이 뭐냐면 삼성이 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칠 때 그 복잡한 거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돈이 오가는 딜을 성사시키려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2006년에는 역대 최연소 나이로 연준 이사에 올랐는데요. 당시 나이가 고작 35살이었습니다. 연준 이사가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의 핵심 의사결정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같은 자리인데요.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거든요.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금리를 내리면 또 출렁입니다. 연준 의장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워시가 연준 이사로서 가장 빛난 순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는데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핵심 참모로 활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출신답게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았거든요. 대형 금융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위기 수습의 최전선에 섰어요. 당시 파산 직전이던 은행을 다른 은행에 매각시키는 거래도 성사시켰고 미국 금융권에 수백억 달러 자본을 투입하는 구제 프로그램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워시를 연준의 황태자라고 불렀어요. 언젠가 의장 자리에 앉을 인물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2011년에 워시는 갑자기 연준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른 해석이 돌았어요. 버냉키 의장이 밀어붙이던 양적 완화 정책에 워시가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 연준이 돈을 마구 찍어서 시장에 풀어버리는 정책인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워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워시는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나중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부르는데요. 워시는 확실한 매파였어요. 흥미로운 건 워시가 말로는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막상 투표할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진짜 반대했으면 반대표를 던졌어야 하는데 왜 찬성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워시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매파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동물이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확고한 경제학적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워시의 발언 기록을 보면 재밌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 때는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푼다며 긴축을 주장했고요.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일기 때는 갑자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어요. 다시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니까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비판했고요.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니까 또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신념만 고집하다가 아웃사이더로 남느냐, 현실 정치에 적응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워시는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연함이 트럼프 눈에 들어왔어요.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평생 딜을 해온 사람이에요.
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줄 사람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워시는 자기 경제 철학과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인물로 보였던 거예요. 트럼프의 경제 철학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저금리를 좋아해요. 부동산은 대출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이니까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 상품이 해외에서 싸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부활 전략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8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는데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많아지고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줄어들겠죠. 미국이 국채의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요. 메디케어라고 하는 노인 의료보험 지출보다도 많습니다. 미쳤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린란드를 사고 싶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더 쌓고 싶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싶어요. 근데 빚 이자 내느라 돈이 다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저금리를 유지해줄 연준 의장이 절실했던 겁니다. 워시는 이걸 읽었어요. 자신이 연준 의장이 되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트럼프와 워시를 연결해준 숨은 연결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케빈 워시의 아내 이름은 제인 로더입니다. 성이 로더예요. 혹시 에스티로더 화장품 아시죠? 맥, 클리니크, 바비 브라운, 조말론, 라메르, 톰 포드 뷰티, 이게 전부 에스티로더 그룹 소속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로레알 다음으로 큰 회사예요. 제인 로더는 바로 이 에스티로더 창업 가문의 상속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로널드 로더이고 할머니가 에스티로더 창업자예요. 로더 가문의 자산이 얼마냐고요? 로널드 로더가 물려받은 재산만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랑 미술품 컬렉션이랑 다른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케빈 워시가 제인 로더와 결혼했다는 건 단순히 부자 아내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뷰티 산업과 금융계와 부동산계를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케빈 워시의 장인 로널드 로더예요.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냐? 둘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동창입니다. 60년대 중반에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60년 넘는 친구 사이인 겁니다. 와튼스쿨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이에요.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다투는 곳이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와튼 출신이죠. 트럼프와 로널드 로더는 와튼에서 만나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로널드 로더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공화당의 거물 후원자입니다. 오랫동안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댔어요.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1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 후원 단체인 슈퍼팩에 50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로더는 세계 유대인 회의 회장이기도 해요. 세계 유대인 회의가 뭐냐면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제 연합체인데요.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널드 로더 입장에서 자기 사위 케빈 워시는 능력 있고 경력도 화려하고 한때 연준 이사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 평생 친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연준 의장 자리입니다. 물론 로널드 로더가 직접 내가 사위를 연준 의장으로 밀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로더의 배후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그린란드예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기억하시죠? 2019년 트럼프 일기 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미쳤다. 19세기도 아니고 무슨 영토 매입이냐며 비웃었어요.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트럼프는 화가 나서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는 외교적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밝혔는데요.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에게 처음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볼턴에 따르면 2018년 어느 날 트럼프가 자기를 집무실로 불러서 말했대요. 아주 저명한 사업가가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저명한 사업가가 로널드 로더였던 겁니다.
로널드 로더가 왜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는 일찍부터 북극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원래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야 했는데 북극해로 가면 거리가 30에서 40% 단축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 아래에 묻혀있던 자원도 개발 가능해져요. 석유, 그리고 휘토류, 북극권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바로 그 북극권의 핵심이에요. 면적이 한반도의 10배가 넘는데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로더는 이 가치를 트럼프에게 비즈니스 언어로 설명했을 거예요.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에게 세계 최대의 부동산 딜이라고 말이에요. 이보다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자, 이제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어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필요한 광물이에요. 영어로 레어어스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름에 레어, 희귀하다는 뜻이 들어가요. 실제로 매장량 자체는 많지만 채굴하고 정제하는 게 어렵고 환경오염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문제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에서 7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토류 정제는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35 한대에 히토류 400kg가 필요해요. 미국 최고의 무기가 중국산 원자재 없이는 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걸 무기화한 적이 있어요. 2010년에 중국과 일본이 섬 영토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일본 첨단 산업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고 결국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쩔쩔맨 이유가 바로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얼마나 많은 히토류가 묻혀 있을까요?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질학 연구소에 따르면 약 3,600만 톤 이상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에요.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을 확보하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동맹국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중국이 쥐고 있던 히토류 카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어떻게 획득하려 하는지 볼까요? 2019년에는 직접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욕을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전략이 좀 달라졌습니다. 21세기에는 군대 보내서 점령하고 국기 꽂고 우리 땅이다 선언하는 건 불가능해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제재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향력 확장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예요.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돈을 보냈습니다. 도로 깔아주고 항만 지어주고 발전소 세워주고요. 물론 돈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으면 그 인프라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 사례죠. 빚 못 갚아서 99년 임대권을 중국에 넘겼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하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린란드 정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안해요. 항만, 공항, 도로, 5G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요. 그린란드는 인구가 적고 예산이 빠듯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개발하기 어렵거든요. 미국이 돈을 대주면 그린란드로서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군사기지 확장, 광물 채굴권, 북극 항로 통제권 등을 확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영토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는 거죠.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가 화상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그린란드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무력으로 빼앗지 않겠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확장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린란드 광물 자원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골든돔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기존 아이언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켜주겠다는 안보 공약입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북해 함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이 작은 자치령이 러시아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준다면 그린란드로서는 안보 걱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케빈 워시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죠.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려면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가 넘고 이자만 연 1조 달러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규모 지출을 추가하려면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해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면 미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그 돈으로 군사력 없이 돈으로 장악하는 그린란드 소프트 점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단순한 금리 결정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프로젝트의 금고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광산 개발, 정제시설 건설,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린란드의 또 다른 가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지브롤터 해협 아시죠?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좁은 바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영국이 왜 300년 넘게 그 작은 바위섬을 놓지 않을까요? 저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상 교통로를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지브롤터를 장악하면 지중해를 드나드는 모든 배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린란드는 21세기의 지브롤터입니다. 북극해를 지키는 열쇠예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우회해서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북극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그 북극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러시아 북해 함대와 중국 해군이 대서양으로 나오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감시도 되고 견제도 되고 필요하면 봉쇄도 가능해요.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중국은 2018년에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는 공식 정책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북극이랑 가깝냐고요? 지도를 보면 좀 억지예요. 중국과 북극 사이에는 러시아 전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신경 안 썼어요. 우리는 북극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는 1대1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북극해 항로를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그린란드에도 손을 뻗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권에 투자하고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국영 기업이 그린란드 공항 3곳 건설 사업에 입찰하기도 했어요. 그때 미국이 막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덴마크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덴마크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 참여를 배제했죠. 왜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린란드 북서부에는 P2픽 우주기지가 있어요. 미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기지입니다.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위성 추적 시스템이 이곳에 있어요. 만약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를 장악하면 이 전략적 요충지가 위협받게 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왜 그렇게 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실히 장악하면 중국의 북극 진출 발판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중국이 공들여 추진해온 빙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 막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게 단순히 금융 전문가를 금융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케빈 워시는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아는 금융통역사입니다. 로더 가문이라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그린란드 아이디어를 심어준 인물입니다. 과거 매파였지만 트럼프의 저금리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케빈 워시는 단순한 통화 정책가가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영토 확장 야망,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경제 총사령관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린란드 프로젝트와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과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려면 연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금리를 적절히 낮게 유지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며 미국 자본이 전략적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율해야 해요. 케빈 워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능력도 있고 트럼프와 신뢰 관계도 구축했고 월스트리트와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과거 연준 의장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준 의장이 되면 지금까지 알던 걸 전부 잊게 만드는 작은 알약을 하나 먹게 된다. 그 약효는 의장 임기 동안 계속된다고요.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책임감이 달라지거든요. 개인의 신념보다 기관의 역할과 독립성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원 인준이라는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 임기는 5월에 끝나는데요. 워시가 인준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의장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장 전망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상반기가 좀 재미없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워시 지명 이후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금, 은,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본질적인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그러려면 여름 지나면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연준 의장이 새로 바뀌고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워시가 정말 매파인지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 주장하는 논리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오히려 AI 발전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을 비웃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향수에 젖었다. 현실 감각 없는 망상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린란드 매입은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가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21세기 영토 확장은 군대가 아니라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개발, 안보, 우산, 제공.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중국이 해온 방식이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같은 방법으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권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적 뒷받침을 케빈 워시가 맡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그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케빈 워시는 과연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